일본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명문고 학생들이 SNS에 올린 충격적인 고백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틀렸을지 모른다. 한국의 진실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게시물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특히 한 여학생이 서울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올린 사진과 짧은 사과문은 하루 만에 5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퍼포먼스라며 비판했지만 반대로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응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을 데려간 교사가 원래는 한국을 비판하려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사키 히데오, 도쿄의 명문 A여고 역사교사입니다. 전직 NHK 다큐 PD 출신으로 보수적인 교육관과 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르치자는 신념을 지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계속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세계 수출 6위를 기록하고 삼성이 반도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K-팝이 빌보드를 석권하는 등 한국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다는 뉴스들 말입니다. 분명 과장된 거야. 미디어 플레이일 뿐이야. 그래서 저는 한국 수학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현실을 보면 한국이 가진 문제와 일본의 우수함을 자연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학생들에게 팩트체크를 통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직접 판단하자. 학생들 구성도 다양했습니다. 미유는 밝고 감성적인 K-팝 팬. 아야는 보수 정치인의 딸로 냉철한 성격. 료는 영상 동아리 출신으로 분석력이 뛰어났죠. 하지만 모두 한국을 정치적으로는 거리감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을 일본 탓으로 돌리나요? 수업 중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역사적 사실보다 감정에 앞서는 나라지. 일본의 근대화 도움을 받고도 감사는커녕 끊임없이 과거만 들춰내며 피해의식을 조장하는 곳이야. 교장 선생님께 수학여행 계획을 제안할 때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과장된 한류의 실체와 일본과의 격차를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 해보게. 조회에서 발표했을 때 학생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미유는 흥분했고 아야는 의구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한국에 보내려 하시나요? 일본을 미워하는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겁니까? 학부모 설명회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우월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겁니다. 학생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결국 제 열정에 모두가 승복했습니다. 저는 치밀한 관찰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 지표는 조작될 수 있어도 실제 인프라, 거리 모습, 시민의식, 서비스 수준은 숨길 수 없죠. 모든 걸 기록하자.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오면 완벽한 교육 자료가 되겠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에게 일본의 우수함을 확실히 보여줄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자. 그렇게 제 인생을 바꾼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과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저보다 먼저 그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더 발전되어 있어요. 미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로봇이 유창한 일본어로 저희를 맞이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입국 심사는 이쪽으로 진행해 주세요. 아야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일본에선 외국어 안내 로봇 한 대 찾기도 어려운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공항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것을 넘어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는 불과 10분 만에 끝났고 짐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들이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휴대폰 충전소, 수면 공간, 심지어 문화체험 코너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공항 맞아요? 류가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공항은 쇼윈도우일 뿐이야. 진짜 모습은 시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동요하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학생들은 창밖을 흥분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냉정하게 관찰하려 했지만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으며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 깊숙이 뚫린 터널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전철. 승차감도 일본의 어떤 전철보다 부드러웠어요. 이거 자기 부상열차 아니에요? 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30분 만에 서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올라오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일본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버스 정류장에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토가 갑자기 외쳤어요. 선생님, 바닥에서 열이 나요. 여기 앉아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다가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미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버스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도착하는지, 현재 어디쯤 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 편하다.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는데 또 놀랐습니다. 저상버스였거든요.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탈 수 있게 만든 거였어요. 버스 안에서는 모든 승객이 교통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현금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본보다 전자결제가 더 발달된 것 같은데요? 아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희는 첫 번째 방문지인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걸으며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한국인들은 저희를 보고도 특별한 적대감 없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 앞에서 우리는 한복을 만드는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교한 바느질 솜씨를 보여주며 한복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일본 기모노와 한복은 비슷해 보여도 철학이 다릅니다. 한복은 자연의 곡선을 표현하고 기모노는 직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죠. 둘 다 아름답지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비하하지 않는 그 태도가 제게는 신선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하던 중 사토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당황하고 있을 때 한국인 대학생 둘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중 한 명이 서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토를 데리고 저희가 있는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 좋은 식당도 추천해 주었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말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의 표정은 이미 출발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인들은 무조건 일본을 미워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건가요?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15년간 가르쳐온 내용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실수를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적어도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신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중요한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을 청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자. 둘째 날 아침, 서울 시내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놀라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9호선을 타는데 배차 간격이 2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워가 아닌 평상시의 말이에요. 선생님, 도쿄보다 자주 와요. 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어요. 스크린도어는 기본이고 모든 안내방송이 4개국어로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했어요. 더 놀라운 건 승객들이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가 타면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일본만큼이나 질서의식이 높았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모든 건물이 최신식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디지털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아시아 맞나요? 아야가 고개를 들어 건물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길 곳곳에 공유 킥보드가 정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이었죠. 일본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 없는데. 류가 카메라로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간 식당에서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게 태블릿으로 이루어졌어요. 다국어 지원은 기본이고 알레르기 정보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편해요.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빨랐고 맛도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김치볶음밥을 먹은 학생들은 이거 진짜 맛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유가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네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의 실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춤, 노래, 연주. 모든 면에서 프로 수준이었어요. 저 사람들 연예인이에요? 미유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일반인이 저 정도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K-팝이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런 저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어서 방문한 IT 전시관에서 다섯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과 LG의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8K TV, 접히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가전제품들. 선생님, 이거 정말 한국 회사가 만든 거예요? 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예요.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1위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삼성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여섯 번째 충격이었어요. 한강 양쪽으로 쭉 뻗은 자전거 도로, 깔끔하게 정비된 공원시설, 그리고 야경이 아름다운 다리들. 여기서 치킨 시켜 먹으면 진짜 맛있다던데. 미유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해봤어요. 30분도 안 되어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일상적인 문화라니. 선생님, 이거 진짜 낭만적이에요.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어요. 뒤처진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미 그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역사 유적지를 갈 거야.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마 그곳에서는 다를 거야. 분명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이미 제 확신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저는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적어도 경제 발전과 시민의식 면에서는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내일은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셋째 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무거운 건물 앞에 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급격히 진지해졌습니다. 건물 자체가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한국인 도슨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학생들이군요. 오늘은 힘든 역사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이죠. 전시관에 들어서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었어요. 일본 헌병들이 조선인을 고문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밑에 출처가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일본 총독부 기록 사진, 조선 총독부 경무국 자료. 이거 일본 자료네요? 아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라 당시 일본이 직접 기록한 자료들이에요. 도슨트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감정적인 선전을 예상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고문실을 재현한 곳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물고문 도구, 전기고문 장치, 손톱 뽑는 기구들. 너무 잔혹했어요. 이건 너무 무서워요. 미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8살 소녀가 당한 고문의 기록이 일본어 원문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류가 떨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니었는데. 아야가 중얼거렸습니다. 위안부 관련 전시실에서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15살부터 20살까지의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간 기록,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증언들. 특히 일본군 장교가 쓴 일기 내용이 가슴 아팠습니다. 모든 내용이 일본어 원문으로 되어 있어서 번역의 왜곡 가능성도 없었어요.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 소녀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미유가 흐느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5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과 지금 보는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전시관을 나와 벤치에 앉았을 때 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본 교과서에는 왜 이런 내용이 자세히 없나요? 그 순간 저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직면하기 너무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일 거다.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에게도 놀랐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신사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온 거예요. 일본에서 오신 학생들인가요? 저는 독립운동가의 손자입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그 노신사의 눈빛에는 증오가 아닌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역사는 함께 이해할 때 화해의 다리가 됩니다. 저희는 그 노신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편지, 그리고 일본 헌병 때의 고문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실물 자료들이었어요. 사진과 신문 자료로 뒷받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증오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아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지요. 노신사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배우는 자세로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가 15년간 가르쳐온 역사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깨달았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일 것이다. 학생들 방에서는 조용한 토론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의 충격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했습니다. 소녀상 앞에 서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단순한 청동상인데도 그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몇 살로 보이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15살쯤 될까요? 미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과 별 차이 없는 나이네요. 그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게만 느껴지던 역사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그때 미유가 갑자기 소녀상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소녀상 앞에 놓았습니다. 호기심에 나중에 그 쪽지를 살짝 읽어봤어요. 만약 저 소녀가 내 언니였다면, 만약 내가 저 소녀였다면, 우리는 진실을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 미유.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1명, 2명씩 학생들이 소녀상 앞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다.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인천공항에서 류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부모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한국에서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SNS에서 봤고 그것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사사키 선생,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이들을 반일 교육의 장으로 데려가다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저희는 단지 진실을 보고 왔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린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류가 올린 그 사진들이 일본 전역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소녀상 앞에서 학생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함께 고개 숙인 장면까지. 6시간 만에 5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12시간 만에는 100만을 넘어섰어요. 일본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일본 학생들 한국 사과, 명문고 소녀상 사건, 사사키 교사 논란, 반일 교육 의혹. 아침 뉴스부터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어요.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어제 한국을 방문한 일본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은 기자들의 연락으로 마비 상태였어요. 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8시에 교장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사키 선생, 벌써 100건이 넘는 항의 전화가 왔네.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어.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어. 교장 선생님,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만! 자네가 뭘 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에 큰 혼란을 가져왔어. 오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보수 정치인들이 긴급 질의를 요구했어요. 일본 학생들에게 굴욕적인 행위를 강요한 교사를 즉시 조사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 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국제 언론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사키 히데오 교사를 규슈의 시골 학교로 전근 발령한다.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죄송해요. 미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들은 작은 노트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건 한국에서의 저희 일기예요. 모두 진심으로 쓴 거예요. 그날 밤 학생들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말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전근 명령이 내려진 것은 분명 타격이었지만 이 학생들의 변화를 본 것만으로도 제 교사 생활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규슈의 작은 시골 학교로 전근을 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도쿄에서 날아왔습니다. 제자 미유가 한국사 관련 에세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아야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료는 한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이메일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후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사 교육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시골 학교 교사가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다니.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진실 역사 연구 모임이 한국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화해와 이해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때는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서울대 심포지엄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15년간 일본 학생들에게 편파적인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면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심포지엄 다음 날 저는 다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홀로 왔지만 마음은 더 평온했어요. 규슈의 작은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파트너 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지역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었거든요. 진실은 늦게 와도 반가운 법이라고 했던 그 한국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이 진짜 선진국을 만든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편견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교사. 그리고 진심을 마주한 학생들의 용기. 그 변화의 배경엔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한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그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던 여정.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소중한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감동러브 장나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